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온 이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비욘디에서는 처음 뵙겠는데요. 저는 병원에서 주로 우울, 불안, 불면, 그 다음에 치매, 노인 정신건강 관련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몸이 보내는 마음의 SOS라는 강의 주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겪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중간에 제가 설문 같은 게 있어서 설문이 다 되었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 신호를 좀 보내고 있나요? 평소에 이유 없이 가슴이 좀 두근거리거나 숨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심하면 머리가 좀 어지럽고 아프기도 하셨나요? 그리고 먹은 것도 없는데 속이 이상하게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이유 없이 가슴에서 열이 확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가끔 날이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오한이 들면서 몸이 떨리고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몸에서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했구나. 몸에서 보내는 SOS 신호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불안장애 중 공황장애, 그 다음에 우울장애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10월 말에 보고된 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입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 10분 중에 3분, 그리고 여성분들은 10분 중에 2분. 평균 27.8%니까요. 전체적으로는 4분 중에 1명 넘게가 살면서 내가 평생 정신질환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그 질환 중에서 빈도를 보시면은 우울장애가 약 8%, 불안장애가 약 9%인데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10분 중에 1분은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를 경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게 매우 흔한 일인데요. 요즘 특히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설문을 할 때 최근 2주 이상 내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우울감을 느끼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11% 넘는 분들이 심한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 상담을 받아봤는지 여쭤봤던 질문에서는 약 12% 정도만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내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때 절반 넘는 분들이 상담을 받는 거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수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에게 혹시 내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좀 상담을 요청할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10분 중에 4분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감내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10분 중에 3분만 가까운 주변 친구,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분 중에 1분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이나 진료를 보는 게 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말씀드리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 내가 주변에 도움을 좀 요청해야겠다라고 좀 마음 먹을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강의 주제랑도 좀 관련이 있고요. 아마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중에 꽉 막힌 차도를 보면서 아, 너무 이거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답이 뭔지 아시겠나요? 채팅창에 지금 맞아요. 쭉 답변을 주시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죠.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가 얼마 정도인지 혹시 내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간단한 자가 설문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설문은 최근 한 달 기준이고요.
제가 문항들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각자 이렇게 문항을 읽어 드릴 건데, 문항에 따라서 각각 0에서 4점 척도로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수는 0에서 4점, 어떤 점수는 4점에서 0점, 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각각 항목에 체크하시면서 총점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항목을 하나하나 읽어 드릴 테니 해당하는 항목의 점수를 각각 매겨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점수를 다 더하셨으면 채팅창에 완료했다고 올려주시면 제가 결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다 0점, 거의 없었다 1점, 때때로 있었다 2점, 자주 있었다 3점, 매우 자주 있었다 4점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이것도 한 달 기준입니다. 0, 1, 2, 3, 4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신경이 예민하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꼈습니까? 여기서는 점수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일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점수 측정하고 계시죠?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다음,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꼈습니까?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네, 제가 질문들은 다 읽어드렸는데요. 혹시 각각 점수를 적으신 거를 더하셔서 총점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 이제 수학 시간처럼 느껴지는데요. 계산이 끝나셨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를 계산하셨을 때 마음속으로 점수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네, 그게 좀 너무 공개적이니까요. 네, 점수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의 다 계산이 좀 끝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이건 적당한지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13점 이하, 아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14점 이상은 스트레스를 약간 받는 상태라서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17점부터는 스트레스가 좀 지속되면서 우울증이나 혹시 불안장애 가능성이 있어서 한 번쯤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를 좀 드리고요. 혹시 18점 이상도 좀 계신가요? 네, 18점 이상은 지금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셔서 적극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가 이런 스트레스 자가점검표를 했을 때 사실 강의 중에 꼭 18점 이상이신 분들이 많게는 5분, 예, 적게는 한두 분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점수에 해당된다면은 지금 심한 스트레스 있구나라고 좀 알고 상담이나 필요하다면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강의할 때 특이했던 점은 0점은 여태까지 한 분도 안 계셨는데요. 혹시라도 0점이 계신다면 나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지만 혹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 주변을 한번 잘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무조건 안 좋은 걸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누워서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무런 스트레스나 자극이 없는 것도 사실 너무 무기력하고 주의 집중력도 떨어져서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활력이 되기도 하고 주의 집중력도 좋아져서 일의 능률이 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사실 이런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저희 흔히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실제 스트레스는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스트레스랑 관련된 증상이나 질환들인데요. 먼저 보시면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가장 먼저는 정신신경계, 흔히 아는 우울불안, 불면증 생길 수 있고요. 소화불량이나 신경성 구토, 흔히 말하는 위경련,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 증상, 그 다음에 심장통증, 호흡곤란, 근골격계 통증 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스트레스가 면역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드러기나 다한증, 원형탈모증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저희가 좀 비뇨생식계 질환으로서는 빈뇨나 월경불순, 그 다음에 내분비 쪽으로는 비만, 당뇨 등도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스트레스는 어떤 반응으로 생기는 걸까요? 그 자율신경이라고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자율신경을 측정하는 검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율신경, 말 그대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스스로 조절되는 신경을 저희가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장을 내가 빨리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소화를 빨리 시키게 의지대로 할 수 없는데 몸에서 그런 조절을 스스로 하는 거고요. 이런 자율신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가 부교감 신경인데요. 부교감 신경이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휴식 버튼을 눌리는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부르게 식사하시고 뜨뜻한 방바닥에 앉아서 쉴 때 작용하는 게 부교감 신경이고요. 잠을 잘 때 편안한 상태일 때도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로 어떤 신체 반응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졸리고 배부른데 바닥에 이렇게 뜨뜻하게 앉아 있으면 동공이 축소돼서 눈이 좀 풀리기도 하고 침이 이렇게 쭉 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숨은 천천히 내가 편안하게 쉬고 심장도 천천히 뛰게 됩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앉아서 소화도 잘 되죠. 이럴 때 작용하는 게 바로 부교감 신경이고요. 몸의 이완과 안정을 도와주는 신경입니다. 근데 반대로 교감 신경은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예전에 수렵 채집을 하던 시대에 이 넓은 벌판에 저 끝에서 사자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럴 때 발현되는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즉 흥분의 신경, 그 다음에 각성을 일으키는 신경인데요. 그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동공이 확대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숨을 막 거칠게 몰아쉬고 심장도 빨리 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저기 달려오는 사자를 피해야 될지 싸워야 될지 한껏 긴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액이 전부 근육이라든지 이런 장기에 몰리기 때문에 소화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 상태일 때 발동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인데요. 그런데 여기 주제가 이제 스트레스잖아요. 저희 현대에서 이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면 몸은 이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계속 뭔가 위기 상황인 것처럼 예를 들어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숨이 막 가쁘고 몰아쉬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교감, 부교감 신경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저희가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잘 조절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중간중간 주시는 질문은 마지막에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반응, 교감신경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이제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공황장애로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료실에서 뵐 때도 예전에는 자의로 공황장애인 것 같아요 라고 진료 보러 오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고 계속되는 신체 증상으로 다른 과의 진료를 보시다가 정말
정말 마지막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도 정신과에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요즘에는 특히 젊으신 2030 환자분들이 내가 경험하는 게 이게 공황발작인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진료실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21년 기준으로 전체 22만 명이 공황장애로 진료를 보셨는데요. 정말 많죠. 그러면 이 공황은 어떤 걸까요? 공황이랑 공황발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첫 번째, 공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성이 겁에 질려 있죠. 주변에서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할 때, 즉 내가 심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공포감,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공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공황은 생존 시스템의 과민 반응입니다. 그런데 공황발작은 이런 공황과 다르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특별한 위협이 없는데도 저희의 신체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자율신경이 과활성화돼서 수시로 버튼이 눌리는 것처럼 공황발작은 내가 특별한 그렇게 심한 공황 상황이 아닌데도 수시로 심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공황장애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체 질환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공황장애에서 신체 증상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율신경의 과활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고요. 정말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뭐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하면 아프기도 하고 숨이 가쁘고요. 손, 발, 다리가 떨리고 그러니까 이런 신체 증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사실 공황장애를 처음 겪는 분들은 정신과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내가 이런 신체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응급실로 오시게 되는데 곧 숨이 넘어가서 죽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응급실에 오셨다가 근데 공황발작의 특징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저절로 증상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진료를 처음 볼 때 꼭 설명드리는 부분이 첫째, 공황장애로 동반되는 신체 증상으로는 절대 생명의 위협이 갈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진료 보면서 공황장애로 돌아가신 분은 한 번도 못 뵀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런 공황발작이 올 때 시간이 지나면 곧 가라앉습니다. 한마디로 이 발작 신경 버튼이 딱 눌리면 저희가 자율신경이 점점 상승해서 피크를 치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곧 나아진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금 내가 증상이 좀 심하지만 좀 있으면 가라앉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안도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게 공황장애, 이제 공황발작으로 인해서 약물 치료를 보통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필요시약을 드리는데요. 공황발작의 특징은 언제 올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그 공황발작이 오기 전에 느껴지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금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심해질 것 같다. 약간 어질어질하는 느낌이 나는데 조금 있으면 공황발작이 올 것 같다. 개인마다 느끼는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필요시약을 복용하는 시점을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약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거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증상이 시작돼서 내가 참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할 때 약을 드시는데요. 이때 늦게 약을 드시면 앞서 증상들을 다 경험하고 이미 피크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증상 호전도 매우 더딘 편이고요. 근데 초기에 증상이 올라올 때 빨리 약을 드시면 금방 가라앉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세 가지. 절대 공황 증상으로 돌아가시지 않는다. 둘째, 증상이 시작되면 곧 괜찮아지신다. 셋째,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필요시약을 빨리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공황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황장애를 진단할 때 그냥 불안하다라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심한 공황 발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 총 13가지 증상, 신체적인 증상 중에 한 4가지 증상이 동반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이 심장 증상입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막 두근거리고 이게 심해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두근두근 하는 게 심해지다 보면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흉통, 불편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나? 혹시 심장이 아픈데 이게 심근경색인가?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호흡기 증상이 많습니다. 숨이 약간 가쁘고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이게 심해지면은 누가 목을 직접 조르는 것처럼 질식감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숨이 막혀서 곧 쓰러질 것 같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내가 숨이 바쁘니까 이게 혹시 호흡기 질환이 아닐까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심장, 호흡기 관련 질환이 증상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호흡 증상이 심해지다 보면은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붕 뜨는 느낌이랑 함께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비현실감, 아니면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은 이인감 같은 이상 감각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장, 호흡 증상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소화기 증상도 많이 있으신데요. 먹은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속이 메스껍고 복부 불편감이 들기도 하시고요. 이게 심하신 분들은 실제 구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설사 같은 증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신 반응으로도 나타납니다. 몸에 이유 없이 갑자기 열감이 올라오거나 거꾸로 좀 추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손발이 약간 저린 듯한 느낌 혹은 따가운 듯한 감각 이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긴장하면 저희가 이렇게 식은땀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흠뻑 젖을 정도의 식은땀, 발한 증상이 나기도 하고, 저희 왜 이렇게 막 심하게 긴장하면은 이렇게 부들부들 몸이 좀 떨리죠. 그래서 이유 없이 몸이 떨리거나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주저앉을 것처럼 풀리는 증상. 이런 증상들도 동반되게 되고요. 이런 신체 증상들이 갑자기 생길 때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이러다가 미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이러다 죽는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는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13가지 중에 4가지 증상 이상이 공황발작이랑 함께 나타날 때, 그러면서 사실 공황발작이 한 번만 나타나고 이후에 없었고 불안이 없었다면 공황장애는 아니고요. 공황발작이 또 나타날까 봐 한 달 이상 내가 계속 혹시 지난번에 내가 지하철에서 공황발작이 생겼는데 또 생기면 어떡할까 심한 예기불안이 생겼을 때, 그래서 지하철의 경험 이후로는 내가 평소 지하철을 타기가 좀 어렵고, 예를 들어 사람 많은 장소에 가서 공황발작이 와서 외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이런 일상생활에 현저한 불편감이 생길 때 저희가 공황장애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게 이런 공황 증상들이 다른 약물이나 신체 증상 때문이 아니어야 하는데요. 공황 증상이랑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신체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신체 증상을 경험할 때는 항상 첫 번째로는 혹시나 신체 질환이 아닐지 감별은 꼭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근두근 흉통이 생길 때는 부정맥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등에 대한 검사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고, 저희가 내분비 질환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도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열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저혈당이 있을 때는 어지럽고 그 다음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분비 질환들도 감별해야 되고, 호흡이 답답할 때는 혹시 천식이나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 없는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지럼이 있거나 머리가 아플 때는 전정기능 이상이나 편두통이 없는지,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없는지 신체 질환에 대해서 감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별할 때 필요한 검사들로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심장 쪽으로는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필요하다면은 촬영 검사들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신체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하실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감별을 할 때 1회 충분히 검사를 하시는 거는 중요하지만 만약에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나는 지금 계속 신체 불편감이 있는데 왜 정상이지? 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막 옮겨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검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불안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복 검사는 권유드리지 않고요. 내가 신체적으로 검사가 이상이 없다면 혹시 스트레스에 따른 반응은 아닐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복용하는 약물들 중에서도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혹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한 번에 많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좀 피곤할 때 많이 좀 마실 때 가끔 심하게 좀 두근거리거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카페인이 공황 발작이랑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스테로이드, 감기약, 그다음에 흔히 복용하는 다이어트 약제, 기관지 확장제, 그다음에 금주나 갑작스런 금연 이후에도 공황 발작이랑 비슷한 뭐 두근거림, 그다음에 호흡 가쁨, 소화기 불량 같은 증상들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공황 발작이 생긴 시점쯤 해서 평소에 안 먹던 이런 약들을 먹기 시작했는지 혹은 먹던 약이 좀 용량이 늘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소보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거나 내가 음주나 흡연 습관은 좀 바뀌지 않았는지 이런 원인에 대한 감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신체적인 검사나 그 다음에 약물에서도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을 때 저희가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우울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울증으로 진료받는 환자 수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었고요. 중증 우울증 환자 수는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우울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때 보통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먼저 우울장애 진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증상은 첫 번째, 2주 이상 지속된 우울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흥미 감소와 무의욕감입니다. 보시면 여기 그림에 토끼가 당근을 보고도 되게 시큰둥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은 좋고 재밌고 즐겁고 했던 감정들이 전혀 들지 않고 좀 흥미가 없고 무욕의 느낌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울감이나 무욕감, 흥미 감소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 증상들이 4가지 이상 동반될 때 보통은 우울장애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유 없이 식욕이 뚝뚝 떨어지거나 체중이 쭉쭉 빠지고 불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반대로 이유 없이 식욕이 늘어서 폭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체중이 늘고 지나치게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보통의 우울증에서는 식욕 감소, 체중 감소, 불면이 흔하다면 젊은 분들의 우울증, 비전형적인 우울증에서는 과식, 그 다음에 체중 증가, 수면의 증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가을, 겨울에 특히 우울감을 보이는 우울증에서는 이런 특징들을 보여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정신 신체 증상으로는 이유 없이 초조감, 가만히 있지 못하겠고 계속 좀 내가 어쩔 줄 모르겠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시고 거꾸로 너무 좀 처지게 되는 정신 신체적으로 느려지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피로감으로 종일 이렇게 누워 계시거나 활동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이 내 탓인 것 같은 지나친 죄책감, 자괴감 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평소에 일할 때 지휘 집중이 안 돼서 자꾸 업무 실수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이 어려워서 공부가 좀 어렵다는 이런 실행 기능의 문제를 보이기도 하시고요. 심하면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복돼서 우울감이 있으면서 내가 자살에 대한 생각이 혹시 반복된다면 꼭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우울장애 진단 기준을 보시면은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들을 쭉 정리해 둔 표인데요. 먼저 2주 이상 우울함이나 흥미 감소, 즐거운 상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정신 신체 증상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그래도 나는
일상생활을 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시면 사실 우울장애까지는 아니고 조금 우울감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사실 우울장애가 있다면 내가 평소 학교 다니기가, 직장 생활하기가, 집에서 일상생활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철저한 현저한 고통이 있을 때 보통 진단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도 다른 신체적인 질환을 감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장애랑 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감별 질환은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뭐 체중이 늘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좀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빈혈이 있을 때도 저희가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주의 집중력 저하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노인 인구에서 파킨슨병 혹은 치매 증상의 초기로 설명할 수 없는 우울불안, 무기력감을 보이기도 해서 혹시 노인 환자분이 갑자기 우울불안을 보였을 때는 이런 질환에 대한 감별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신부전이나 수면무호흡증,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알코올 금단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우울장애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감별 검사를 통해서 혹시 신체 문제는 없는지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울 증상에 대한 인지도인데요. 좀 흥미로운 결과는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70%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울증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우울증인지 모를까 싶었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게 우울하다는 감정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만약에 우울증이 아니라면 무슨 증상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았던 게 첫 번째, 저는 그냥 불면증, 잠이 좀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라고 가장 많았던 게 수면에 대한 불편감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즘에 이상하게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주의력이 떨어져서 일을 할 때 자꾸 능률이 안 올라요 하는 생산성 저하가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여러 가지 심리 증상들이 있었고요. 이 외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체 질환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이것만 보더라도 우울 증상이 단순히 우울감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우울증은 또 연령대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소아청소년에 있어서는 아이들은 사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우울해요 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반항을 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안 가겠다고 갑자기 등교 거부를 하거나 성적 저하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어요, 자꾸 머리가 아파요 라고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소아우울증에서 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청소년 비행, 뭐 중2병, 고3병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혹시 이게 우울증이 아닌지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중년에서는 가장에 대한 뭐 책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이 큰 시기죠. 이때는 많은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죄책감, 절망감, 공허감 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내가 불편감이 생길 때 지나치게 좀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랑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 아이들이 떠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증상, 그 다음에 화병이 있을 때 혹시 중년 우울증은 아닐지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노인에서는 가장 흔한 게 신체 증상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이고 팔다리 허리 안 아픈 데가 없다, 너무 아프다, 몸에 대한 통증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런 통증 호소가 지속된다면 혹시 우울증상이 아닐지 꼭 의심해 보셔야 되고, 이 외에도 불안이나 불면, 그 다음에 기억력 저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우울증을 이렇게 가성치매, 가짜치매라고도 하는데요. 우울증이 있으면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제 건망증처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때 노인분들은 이런 우울 증상이 혹시 치매 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주의 집중력, 기억력 저하가 있을 때는 혹시 우울 증상은 아니신지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보이는 다양한 모습들을 그림으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울 증상은 뭐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픈 느낌, 두통, 그 다음에 어지럼증,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 열감 같은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라는 신체 증상, 그 다음에 투정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신체 증상이나 기억력 저하 호소가 많은 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혹시 집에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보면 보통은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냐고 이렇게 등을 내려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 젊은 분이 이렇게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종일 집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자고 뭐 음식을 과식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본다면 혹시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신신체 에너지가 우울증에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기력해서 이렇게 종일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중년 여성 우울증에서는 평소 집안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살림도 잘하던 분이 살림이 점점 지저분해지거나 이렇게 서툴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왜 이렇게 요즘에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살림을 못하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울증이 있을 때 내가 무기력감이 심해서 정말 일상을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지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나타나는데 평소에 주변 직장 동료분들 중에 일을 잘 하시던 분이 이유 없이 일이 막 밀리거나 수시로 좀 실수를 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질 때 혹시 우울증이 아닐지 무슨 일은 없는지 꼭 한번 물어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도 지나치게 예민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는 눈길에도 혹시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쳐다보는 건지 욕을 하는 건 아닌지 느껴지기도 해서 점점 사회생활이 위축이 되고 고립되는 악순환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울증에 있는 인지 왜곡 때문인데요.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사는 거에 대한 무가치감, 그 다음에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우울증은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우울한 거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의지를 가지면 좋아질 수 있는 걸까요? 라고 보통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당뇨랑 고혈압을 의지로 해결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들 약을 규칙적으로 잘 드시잖아요. 사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은 기분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신경회로 이상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신경 활성도를 측정해 봤을 때도 정상의 뇌세포에서는 일정한 크기로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분비되는 거에 반해서 우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거나 조금 분비돼서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치료 중에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좌측 전두엽 쪽에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자극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세포 활성도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도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아세틸콜린. 저희가 우울증이 있을 때 분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울, 불안 등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고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됐을 때 신체의 균형이 잘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게 돼서 저희가 흔히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물들을 쓰기도 하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 반응,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오늘 밤을 새야 될 때 그때 많이 분비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떨어지면 각성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의욕이랑 주의력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도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무의욕감, 주의 집중력 저하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의 약물 치료는 주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우울증이 보통 2배 정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여성은 삶의 전반에 있어서 많은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고 이런 심한 호르몬 변화 이후에 신경전달 물질 변화가 나타나서 흔히 월경정 증후군, 생리 시작 한 2주 전부터 심한 무기력감, 불안감, 식욕 변화 등을 보이기도 하고 임신 중 산후우울증, 갱년기 우울증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날씨 및 계절의 영향도 받습니다. 저희가 보통 가을 탄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실제 뇌에서는 햇빛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멜라토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가을, 겨울처럼 햇빛이 줄어드는 계절이 되면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면서 우울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우울증의 특징은 가을, 겨울이 되는 그 계절에 특히 심해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증상 중에 과다수면, 폭식, 그 다음에 체중 증가 등의 증상이 조금 더 흔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성 우울증 치료로는 저희가 실제 밝은 광원을 보게 하는 광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의 원인들을 살펴보셨을 때, 확실히 우울증은 좀 원인이나 기전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생각보다 매우 과학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황 불안장애 치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불안을 빨리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시약으로 드리는 안정제를 주로 복용하시게 되고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을 찾는 데는 항우울제라고 하는 우울증약을 보통 같이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공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면 2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울장애 치료는 기본적인 약물 치료와 그다음에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뇌의 활성도를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경두계 자기자극술, 요즘에 신경조절술로 많이 하고 있고요. 우울 증상이 너무 심해서 자살 사고가 있거나 할 때는 저희가 전기경련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절성 우울증에는 광치료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 치료, 불안장애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먼저 너무나 명확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면 한 번쯤 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좀 원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평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호흡이나 명상, 근육이완법 등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지금 보시는 유튜브처럼 이렇게 채널이 많은데 근육이완법 혹은 호흡, 명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양한 설명 콘텐츠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호흡, 그 다음에 근육이완을 반복하면 자율신경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수면이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 환기도 필요합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다라는 걸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사실 진료실에서 본인 이야기를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얘기만 해도 조금은 시원한 것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걸 같이 나누는 대화도 필요하시고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나만의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이런 행복을 찾는,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스트레스, 불안, 우울은 뇌와 몸의 조절 문제로 생기고 두근거림, 호흡곤란 같은 신호는 몸에서 보내는 SOS 신호이기 때문에 이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또 검사는 처음 저희가 간별 검사를 할 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한 번의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반복해서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아닐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호흡, 명상, 수면, 운동 등이 스트레스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마음의 SOS를 잘 살펴보셔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게 강의를 좀 달려왔는데요. 질문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읽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권희님께서 저는 스트레스를 한 달에 한 번은 사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남에게 풀어도 또 동시에 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 게
답인가요? 이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내가 그 상대에게 좀 풀거나 대처하게 되는데 사실 이후의 상황들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특히 스트레스를 느끼고 예민해졌다라고 느끼는 시기에 저는 즉각적인 대처,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표현은 조금 삼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상황을 우선 빨리 좀 벗어나서 내가 한번 안정을 취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호흡이나 명상 같은 스스로를 조금 다스릴 수 있는 스트레스 방법들을 좀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반복되는 이런 갈등 사항이 있다면 혹시나 내가 좀 대인관계 대처 혹은 스스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계를 건드리는 약을 먹어도 될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 아까 전에 심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황발작 수준으로 올 때는 자율신경을 건드리는 약,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안정효과를 줄 수 있는 안정제나 그 다음에 항우울제 복용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조절감을 느끼는 게 사실 공황장애, 발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황발작이 심하게 온다 할 때는 꼭 약물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로 거의 1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런 증상 때문에 이젠 익숙해져서 불편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실제 몸이 이런 계속된 과활성화 상태가 되면 이렇게 번아웃처럼 좀 지쳐버리기도 하는데요. 평소에 아마 이런 교감신경 안정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혹은 스트레스 관리를 좀 지속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세계탐구 9098님께서 공황장애 맨 처음에는 심장병인 줄 알았는데 공황장애로 진단받으셨다고 하네요. 그 처음에 자낙스 저희가 많이 처방받는 필요시약입니다. 자낙스 0.25ml를 한두 알 먹었는데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약은 아닌 것 같아서 의존성이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황발작이 너무 심해서 약을 처방받아야 될 것 같아서 약을 처방받으시고 또 약이 불안하시니까 하나도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외래를 보다 보면 정말 많은데요. 우선은 내가 불안해서 이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시로 안정제를 드시는 거는 저희가 중독이 되거나 의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초반일수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셔야 빨리 증상이 조절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은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복용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데 초반에 이렇게 약을 먹는 게 두려워서 제대로 못 드시고 뜨문뜨문 드시면 이렇게 안정기 용량을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히려 약물 치료 시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자낙스가 저희가 보통 지속 시간이 빠르고 짧아서 필요시약으로 가장 많이 드리는 약인데요. 약에 대해서 불안감보다는 내가 오히려 증상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드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건7664님께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음식 중에서는 보통 이제 세로토닌이 전구체가 이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좀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바나나라든지 뭐 다크 초콜릿이라든지 뭐 연어 같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통 골고루 식사에 이제 식단을 잘 포함해서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트레스 극복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 컨텐츠도 많기 때문에 명상이나 호흡법, 그 다음에 저희가 근육이완법 등 검색 한번 해보시고 내가 좀 가장 편한 방법이 뭔지 찾아서 꾸준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권태호 4인님께서 불안, 우울, 혼합형은 일반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다른 점이 뭔가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진단을 아마 그 불안, 우울, 혼합형 진단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정말 우울증만 있는 분, 불안장애만 있는 분은 임상에서 봤을 때 잘 없습니다. 두 개가 혼재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날 때 저희가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라고 보통 진단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복용하는 항우울제와 용량을 정확하게 자신에게 맞다는 기준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저희가 외래에서 같은 약을 한 알짜리를 10분한테 거의 드린다고 하면 10분이 반응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신체 대사랑 그 다음에 약의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사실 먹으면서 이 정도면 내가 정말 먹었을 때 충분히 편안하고 안정이 된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까지 용량을 적극적으로 맞춰서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정도로 조절이 좀 잘 된다라고 느껴질 때 용량을 자신에게 맞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의 용량은 초반보다 나중에 좀 좋아지면 같은 용량에도 이상하게 조금 졸리거나 처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그때쯤 기준으로 약을 조금 줄여나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 I am your fan이라는 아이디로 질문 주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가끔 생활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리고 촉각도 과해지고 할 때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때는 그렇게 괴롭거나 힘들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때 증상을 물어봤지만 정확히 말씀해 주신 분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에 ADHD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과각성 증상이 일시적으로 불안이나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저런 증상이 있었던 시기에 조금 스트레스가 있진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치료 중에는 좋아지셨다고 해서요. 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칵스26M님께서 불안이 오고 최근 어지럼증도 생겼는데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불안 증상이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 요인이랑 좀 명확히 관련돼서 생겼고 이 어지럼증을 느끼는 상황이 내가 좀 갑작스럽게 그 다음에 뭐 다른 신체 증상이랑 동반이 되지 않고 검사상도 이상이 없다면 어지럼증도 스트레스 불안 반응으로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신체 검사 하신 다음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셔서 불안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이제 비욘디를 찾아서 제가 스트레스, 우울, 불안의 신체 증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여러 질문도 주시고 하셔서 오늘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